안녕하세요. 이번 주 시청자분들께 사랑받은 인기 쇼츠 사연들을 모아봤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이야기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요즘 세상엔 정말 옛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평생 일궈온 아파트와 상가를 자식들에게 미리 증여했다가 차가운 요양원 구석방으로 내몰렸던 70대 김영감님의 기가 막힌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김영감님은 아내와 사별 후 혼자 남은 외로움보다 자식들 걱정이 앞섰습니다. 내가 죽으면 상속세 때문에 너희가 힘들까봐 미리 정리해주마. 그렇게 아들에겐 15억 상당의 상가 건물을, 딸에겐 살고 있던 아파트를 증여했죠. 자식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평생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라고 맹세했습니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으셨던 거죠. 하지만 등기 이전이 끝나자마자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매일 오던 전화는 뚝 끊겼고 찾아가면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급기야 자식들은 아버지가 혼자 계시니 치매기가 있는 것 같다며 억지로 저렴한 요양원에 입원시켜버렸습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요양원에 갇힌 지 3년, 자식들은 명절에도 코빼기 한 번 비치지 않았습니다. 김영감님은 좁은 병실 창밖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내 손으로 내 무덤을 팠어.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 봉사활동을 온 옛 친구이자 변호사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이 기적 같은 만남이 김영감님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김영감님은 효도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민법상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과 자식들이 보낸 포관 문자를 증거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법정에 선 자식들은 그제야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김영감님은 단호했습니다. 너희에게 줄 돈은 한 푼도 없다. 이 재산은 나를 버린 너희 몫이 아니라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해 쓰겠다. 결국 승소한 김영감님은 환수한 재산 전액을 독거노인 지원재단에 기부하셨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자식들이 법원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할 때 김영감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당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재산은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한다는 말, 정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감님의 통쾌한 결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겉표지가 다 닳아버린 낡은 가계부안권이 있습니다. 1993년, 빛바랜 숫자만이 그 세월을 짐작하게 하는데요. 이사짐을 정리하다 구석에서 발견한 시어머니의 물건입니다. 지난 30년, 저와 어머니는 정말 지독하게도 안 맞았습니다. 어머니의 잔소리는 제 숨통을 조였고 제 무심학은 어머니께 상처가 되었죠. 우리는 서로를 가족이 아니라 견뎌야 할 짐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심코 펼친 이 가계부 속에서 저는 숨겨진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3월 5일 며느리 첫 생일상 고깃값, 내 점심 구움. 10월 2일 아들 승진 선물 할부금, 무릎 파스 아낌. 어머니의 독함은 며느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가난 속에서도 자식들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처절한 절약이었습니다. 그 깨알 같은 글씨들이 마치 어머니의 눈물 자국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몰라봐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한마디에 30년 묵은 얼음벽이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등에 뜨거운 눈물을 떨구며 고개만 끄덕이셨죠. 가족 간의 갈등, 어쩌면 서로의 뒷모습을 보지 못해서 생기는 건 아닐까요? 미움 뒤에 숨겨진 상대방의 희생과 아픔을 이해하는 순간 진정한 용서는 시작됩니다. 모진 풍파 속에서도 가정을 지켜온 당신, 그
그 인내의 세월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위대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는 그동안 고생한 나 자신을, 그리고 미운정, 고운정 등 가족을 따뜻하게. 서랍 깊숙한 곳, 모서리가 닳고 닳아 하얗게 일어난 낡은 가계부 한 권이 놓여 있습니다. 그 옆에는 뚜껑이 살짝 금이 간 붉은 인주통이 보이네요. 이 낡은 물건들에는 지난 10년 며느리로서 감내해온 제 피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제가 안방 장판 밑에 숨겨둔 비상금 봉투를 찾아내셨습니다. 5년 동안 시장 갈 때마다 1,000원, 2,000원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돈을 흔들어 보이시며 소리치셨죠. 내 아들 등골 빼먹고 뒤로 딴 주머니를 차.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그 서슬퍼런 고함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기세등등하게 짐을 싸라고 으름장을 놓으셨고, 저는 조용히 안방 문갑 위에 올려져 있던 집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 돈은 다음 달 어머님 무릎 수술비로 쓰려고 모은 겁니다. 그리고 잊으셨나 본데 이 집은 제 친정아버지가 결혼 선물로 해주신 제 명의의 집입니다. 나가셔야 할 분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니신가요? 결국 시어머니는 당신의 탐욕 때문에 수술비도 편히 쉴 집도 그리고 가족의 신뢰라는 가장 큰 자산도 잃으셨습니다. 쫓겨나시던 뒷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였지만 저는 더 이상 잡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쫓느라 내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을 잃곤 합니다. 탐욕은 결국 자기 자신을 베는 칼날이 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 통장에는 돈보다 귀한 사람이 저축되어 있나요? 나를 지키는 힘은 돈 뭉치가 아니라 당당한 삶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째깍거리는 시계 초침 소리. 거실 한 구석, 먼지 쌓인 낡은 목마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 저 위에서 까르르 웃던 소리가 귓가에 선한데 지금 이 넓은 집을 채우는 건 오직 벽시계 건조한 초침 소리뿐이네요. 여보, 전화 왔나? 묻는 남편의 목소리에 고개를 저어보지만 사실 저도 하루 종일 먹통인 전화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청춘을 다 바치고 녀석들이 제짝 찾아 떠나니 마치 썰물이 빠져나간 갯벌처럼 마음이 휑합니다. 밥상머리에 마주 앉은 우리 부부,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이토록 크게 들릴 줄 예전엔 미처 몰랐죠. 소위 말하는 빈 둥지 증후군, 남의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막상 닥치니 그 공허함이 태산처럼 무겁더군요. 하지만 여러분, 문득 거울 속의 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엄마이기 이전에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요. 우리는 버려진 게 아니라 부모라는 막중한 임무를 명예제대한 것입니다. 그 정막을 눈물로 채우는 대신 서툴지만 새로운 소리로 채워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색소폰을 불고 저는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죠. 삑 소리 나는 연주가 우스꽝스럽지만 그 소리가 우리 집의 정막을 웃음으로 바꿉니다. 지금 빈 방을 보며 한숨 쉬고 계신가요? 그 빈 공간은 외로움의 방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당신의 꿈을 펼칠 전용 스튜디오입니다. 자식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이기적으로 행복해지세요. 당신의 인생 2막은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제법 쌀쌀해진 걸 보니 문득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지난날의 과오가 떠올라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후회라는 걸 한다지만
저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 아들의 결혼을 그토록 모질게 반대했던 일이지요. 벌써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어느 날 30이 갓 넘은 아들이 결혼하겠다며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저는 내심 기대가 컸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번듯한 직장에 인물도 환칠하니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사돈될 집안은 어떤지, 며느리 될 아이는 얼마나 배운 아이인지 속물 같지만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아가씨는 제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옷차림은 수수하다 못해 초라해 보였고 무엇보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 표정은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여의고 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을 겨우 마쳤다는 그 아이. 성실하고 착하다는 아들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 귀한 아들이 왜 저런 고생길을 택하나 하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어머니, 이 사람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저 믿어주세요. 아들이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저는 냉정하게 돌아앉았습니다. 사랑, 그게 밥 먹여주니. 너희들 수준이 맞아야 행복하게 사는 거야. 나는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 그 아이가 듣고 있는 앞에서 저는 며느리가 될 아이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아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혼식은 올렸지만 저는 식장에서도 웃음 한 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객들 보기가 창피하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축복받지 못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명절에 와도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제 아들을 위한 길이라고 그때는 처음 어리석게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날이 찼습니다. 며느리 미정이가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대뜸 식탁 위에 종이 뭉치를 올려놓더군요. 뭔가 하고 안경을 고쳐 쓰고 보니 세상에 요양원 팜플렛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다 못해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어머니, 이제 집에서 혼자 계시는 거 위험해요. 시설 좋은 곳 알아봤으니까 이번 주말에 같이 가봐요. 며느리의 그 말투가 어찌나 차갑고 단호하게 들리던지 서운함이 북받쳐 올라 소리쳤습니다. 내가 늙고 병드니 이제 짐짝 취급을 하는구나. 내 죽어도 내 집에서 죽지. 저런 고려장 같은 곳엔 안 간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꽉 깨물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밤새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며느리 등살에 쫓겨나게 생겼으니 내 팔자가 서러워 베개가 흠빡 쳤도록 울었지요. 그런데 다음 날이었습니다. 제가 가스불에 국을 올려놓고는 깜빡 잠이 들었나 봅니다. 매캐한 연기에 놀랐겠을 땐 이미 주방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고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려대고 있었죠. 때마침 반차를 쓰고 뛰어들어온 며느리가 불을 끄고는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펑펑 우는 겁니다. 어머니, 제발요. 어제도 찌개 태우시고 그저께는 현관문 열어놓고 나가셨잖아요. 저 일하는 동안 어머니 큰일 나실까봐 저 진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어머니 버리려는 게 아니라 어머니 지키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깜빡깜빡하던 제 증세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초기 치매 증상이었고 맞벌이하는 며느리는 혹여나 제가 집에서 사고라도 당할까봐 CCTV까지 달아놓고 수시로 확인하며 마음 졸이고 있었다는 것을요. 며느리가 알아본 요양원은 감옥 같은 곳이 아니라 치매 노인을 전문으로 돌봐주는 아주 비싸고 좋은 주간보호센터였습니다. 제 손을 잡고 덜덜 떠는 며느리의 손등 위로 제 미안함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네 깊은 속도 모르고 내가 늙은이 노릇을 잘못했구나. 우리는 매캐한 연기 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기 낡아서 올이 다 풀린 포대기 하나가 있습니다. 5년 전 갓 태어난 손주 녀석을 업어 키우겠다며 시장에서 제일 튼튼한 것으로 골라왔던 그 물건입니다. 코를 대보면 아직도 아기 분냄새와 제 땀 냄새가 섞여나는 것만 같습니다. 이 낡은 천조각이 제 지난 5년의 훈장이자 족쇄였습니다. 엄마, 요즘 누가 촌스럽게 포대기로 애를 업어. 애 다리 휘면 책임질 거야? 그리고 이웃이 가는 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제멋대로야? 무식하게 옛날 방식 고집하시 좀 마. 퇴근하고 돌아온 딸아이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쏟아낸 말이었습니다. 고생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하느라 바쁜 딸을 위해 내 뼈마디가 삭는 줄도 모르고 5년을 금지옥엽 치웠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무식하다는 비난과 경멸 어린 눈빛뿐이더군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딸에게 저는 그저 돈 안 드는 베이비시터이자 말 안 통하는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무식해서 더는 못 봐주겠구나. 오늘부로 네 자식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 길로 짐을 싸서 딸네 집을 나왔습니다. 울고불고 매달리는 손주 녀석의 목소리가 둔 뒤에서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곳에 계속 있다가는 나라는 사람은 영영 사라지고 자존감 바닥난 노인만 남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헌신하다가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누군가의 엄마이기 이전에 존중받아야 할 귀한 사람입니다. 손주는 보고 싶지만 나를 함부로 대하는 딸과의 관계를 끊어낸 것은 제 남은 생을 위한 가장 존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낡은 포대기는 이제 추억으로만 남겨두려 합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업어주는 삶이 아니라 내 두 발로 단단히 서서 나를 위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니까요. 똑똑. 거실 벽시계가 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달그락. 수저를 놓는 소리가 정막을 깬다. 식탁 한편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사진첩 하나. 당신과 내가 제주도 여행 가서 찍었던 그 사진 속의 당신은 여전히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데 내 맞은편 자리는 차갑게 식어버린 지 벌써 3년이 지났소.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아니 그 팥뿌리가 다시 검어질 때까지 함께 하자던 사람이 어찌 그리 매정하게 먼저 떠나버렸는지. 여보, 오늘 저녁은 당신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소. 보글보글 끓는 소리에 잠시 당신이 부엌에서 여보, 밥 먹어요 하고 부르는 것만 같아 뒤를 돌아보았지만 보이는 건 텅 빈 거실 뿐이더구려. 혼자 먹는 밥이 모래알 같아서 물에 말아 억지로 넘기려는데 목구멍이 꽉 막혀 넘어가지가 않소.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서 멍하니 당신 사진만 어루만집니다. 밤이 되면 찾아오는 이 지독한 고요가 나는 제일 무섭소. 당신의 온기가 사라진 안방은 냉골처럼 차갑고 TV를 켜놓아도 사람 말소리가 소음처럼 들릴 뿐이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남들의 위로가 비수처럼 꽂히는 날들입니다. 하지만 여보,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구려. 내가 이렇게 밥도 굶고 시들시들 말라가면 하늘에 있는 당신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당신은 늘 내 건강 걱정뿐이었는데 말이지요. 이 지독한 그리움은 우리가 그만큼 뜨겁게 사랑했다는 증거 아니겠소. 고통이 아니라 사랑의 흔적이라 생각하려 하오. 그래, 밥 먹읍시다. 든든하게 먹고 내일은 당신 보러 산소에 다녀와야겠소. 혼자 남은 게 아니라 당신 목까지 2배로 보고 듣고 느끼라고 남겨진 것이라 믿겠소.
나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게 지금 내가 당신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편지일 테니까. 사랑하오, 영원히. 냉장고 구석, 뽀얗게 먼지가 내려앉은 매실청 항아리를 닦으며 이 매실청 참 오래도 묵었습니다. 15년 전인가 며느리가 처음 담가왔을 때 맛이 덜 들었다며 타박하고는 구석에 처박아뒀던 겁니다. 뚜껑을 여니 시큼하면서도 달큰한 향이 코끝을 찌르네요. 꼭 우리 사이 같습니다. 너무 늦게 익어버린 우리 사이 말이에요. 남보다 못한 사이였습니다. 아들 잡아먹은 며느리라며 모진 말만 쏟아냈고 며느리는 그런 제게 질려 발길을 끊었었죠. 그러다 제가 말기암 선고를 받고 호스피스 병동에 눕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그 방문을 열고 들어온 건 며느리였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 그 애는 말없이 제 부은 발을 주무르고 대소변을 받아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항암 치료 고통에 신음하고 있을 때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울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그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제 손등에 떨어지는데 지난 수십 년의 미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고맙다, 아가. 죽음을 앞두고서야 알았습니다. 핏줄이 아니어도 고통을 나누면 가족이 된다는 것을요. 15년 묵은 매실처럼 우리 사랑은 참 오래 걸려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존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밀어내고 계신가요? 너무 늦지 않게 손을 잡아주세요.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큰 위로이자 하나뿐인 가족입니다. 비록 몸은 아프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합니다.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길어야 3개월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그 건조한 한마디가 제 70년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남은 건 말기암이라는 차가운 진단서뿐이더군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아직 못 해본 게 너무 많은데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속에 저를 보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 생기 잃은 눈빛.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죽음을 기다리는 대신 운동화 끈을 동여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움직이자, 내 다리로 서서 죽자. 그것이 제 마지막 목표였습니다. 첫날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고 현관문 밖을 나서는 것조차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공원 벤치까지 고작 100m를 걷는데 3번이나 쉬어야 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저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걷기가 힘들면 기어서라도 움직였고 스쿼트 1개를 하기 위해 벽을 잡고 땀을 비오듯 쏟았습니다. 그렇게 30일이 지나자 밥맛이 돌아왔습니다. 60일이 지나자 100m가 1km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90일째 되던 날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모니터에 띄운 의사 선생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암세포 크기가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저는 그저 웃으며 제 낡은 운동화를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70세인 저도 해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사도 포기했던 저를 살린 건 비싼 약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매일 흘린 땀방울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분명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자신만만하게 턱을 치켜든 한 남자가 있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출신의 MBA 경영학 석사, 대기업 최연소 전무 타이틀을 거머쥔 30대 최민석입니다. 그는 사람은 숫자로 증명된다고 믿는 철저한 성과주의자였습니다. 반면 시장통 끄트머리에서 40년 넘게 순댓국밥을 팔아온 욕쟁이 할매 박술래 여사,
그녀의 최종 학력은 무학, 자신의 이름 석자도 겨우 쓰는 까막눈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민석이 추진하던 재개발 사업이었습니다. 박할머니의 가게가 알박기처럼 버티고 있다며 민석은 직접 가게를 찾아가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습니다. 할머니, 이 계약서 내용 이해는 하세요? 글도 모르시잖아. 돈 챙겨드릴 때 나가시라고요. 학교도 안 나온 분이 비즈니스를 뭘 안다고 버티십니까? 민석의 독설에도 할머니는 그저 국밥 한 그릇을 툭 내려놓으며 밥이나 처먹고 가라 놈아 라고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칩니다. 회사의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하던 협력업체 회장이 갑자기 공급 중단을 선언한 것입니다. 민석이 아무리 돈 가방을 들고 찾아가고 법적 대응을 운운해도 회장은 만나주지조차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공장이 멈추고 민석은 파산할 처지였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초췌해진 민석이 우연히 할머니 가게 앞을 지날 때 할머니가 민석을 불러 세웠습니다. 꼴이 그게 뭐냐? 따라와라. 할머니가 데려간 것은 놀랍게도 그 협력업체 회장의 자택이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막아서려는 찰나 회장이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누님, 여기까지 어인일이십니까? 천하의 고집불통 회장이 박할머니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알고 보니 30년 전 그 회장이 사업에 실패하고 한강에 뛰어들려 했을 때 멱살을 잡고 끌고 와 뜨끈한 국밥을 먹이며 재기할 종잣돈을 쥐어준 사람이 바로 박할머니였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회장의 등을 두드리며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놈, 싹퉁머리는 없어도 일은 잘한다더라. 한 번만 봐줘라. 내 얼굴 봐서. 그 한마디에 수백억 원짜리 계약이 다시 성사되었습니다. 민석이 수십 장의 제안서와 데이터로도 열지 못한 마음의 문을 글자 하나 모르는 할머니가 신이 하나로 열어젖힌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최전무는 낡은 국밥집 바닥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었습니다. 경영학 교과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던 사람을 남기는 장사의 위대함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학벌은 사람을 부릴 수 있게 하지만 신뢰는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할머니의 투박한 손맛과 의리가 엘리트의 오만을 무너뜨린 이 이야기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도 며느리가 냉장고 정리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저건 저기다 두면 안 되는데 하고 혀를 차진 않으셨나요? 저도 참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내 손때가 묻은 그릇들, 내가 평생을 바쳐 꾸려온 부엌인데 며느리가 들어와서 자기 방식대로 바꾸는 걸 보면 괜히 서운하고 심지어 화가 나기도 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이 부엌을 놓지 못해서 얻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하고요. 지난 명절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전을 부치는데 제 눈에는 영 성에 차지 않는 겁니다. 기름을 너무 많이 두르는 것 같고 불 조절도 서툰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뒤에 서서 얘야, 불 좀 줄여라, 기름 튄다 하며 잔소리를 쏟아내고 있었죠. 그때 며느리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제 눈치를 살피느라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더군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며느리를 돕는 게 아니라 감시하고 있구나. 내 딴에는 가르쳐준다고 하는 말이 저 아이에게는 시어머니의 무서운 호령으로 들리겠구나 싶었지요. 그 길로 저는 앞치마를 벗어두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꾹 참았습니다. 부엌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냄새가 좀 타는 것 같아도 그냥 텔레비전 볼륨을 높이고 모른 척했지요. 애미야, 나는 좀 쉴 테니 네가 알아서 하렴. 맛이 좀 없으면 어떠냐, 정성이면 되지. 하고 툭 던지고는 방에 들어와 누워버렸습니다. 마음은 불안했지만 몸은 편하더군요. 한참 뒤에 며느리가 상을 차려 내오는데 세상에 표정이 그렇게 밝을 시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푹 쉬셨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차려봤어요. 하며 웃는데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도권을 쥐고 흔들 때는 경직되어 있던 집안 공기가 내가 한 발짝 물러서니 비로소 따뜻하게 순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음식 맛이요? 제가 한 것보다 간이 좀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며느리의 편안한 마음이 담긴 밥상이니 그게 보약이지요. 여러분, 살림 주도권이라는 거 사실 쥐고 있으면 짐이고 놓으면 자유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며느리에게 책임과 권한을 온전히 넘겨주세요. 네 살림이니 네 맘대로 해라는 무관심이 아니라 너를 믿는다는 최고의 응원입니다. 부엌을 내어주고 나니 저는 이제 요리사에서 미식가가 되었습니다. 뒷짐지고 맛있는 거 사주길 기다리는 멋쟁이 할머니가 되는 길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는 편안하셨나요?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고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 이름은 김영순, 올해로 7순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먼저 보내고 시장통에서 장사하며 홀로 아들 하나를 번듯하게 키워냈죠. 제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아들 입에 들어가는 게 더 좋았고 내 옷 한 벌 사는 것보다 아들 책 한 권 사주는 게 기쁨이었던 네, 저도 대한민국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아들이 장가들 때 제가 평생 모은 돈을 탈탈 털어 전세금을 보태줬을 때도 저는 그저 뿌듯하기만 했어요. 이제 내 할도리는 다 했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살갑게 굴던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나니 자꾸만 저에게 의지하려 드는 겁니다. 물론 할머니로서 손주봐주는 거 예쁘죠. 하지만 주말마다, 아니 평일 저녁까지 불쑥불쑥 찾아와 아이를 맡기고는 자기들끼리 영화를 보러 가거나 쉬러 가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칠순잔치를 앞두고 가족끼리 식사하는 자리에서 며느리가 대뜸 이러는 겁니다. 어머니 댁 현관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급할 때나 어머니 편안 치실 때 바로바로 가볼 수 있게요. 요즘 다들 공유하고 살잖아요. 아들 녀석도 옆에서 거들더군요. 맞아요, 엄마. 우리가 자주 들러서 반찬도 챙겨드리고 청소도 해드릴게요. 키 주시면 편하잖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겉으로는 저를 위한 말 같았지만 그 눈빛에서 저는 읽을 수 있었어요. 제 집을, 제 공간을, 아니 어쩌면 제가 가진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까지도 그들이 관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제 친구 중에도 자식들에게 열쇠 맡겼다가 냉장고까지 털리고 결국엔 빈털터리가 되어 요양원으로 간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의 눈물 젖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떨리는 손을 무릎 아래로 감췄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건 아니다. 여기서 밀리면 내 남은 인생은 없다. 여기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낸 이 팜플렛 좀 보세요. 지상 최고의 낙원, 품격 있는 노후. 금박으로 번쩍이는 이 글씨들이 지금은 왜 이리도 서늘하게 느껴질까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떠나보내고 혼자 남은 집이 너무 적막해서 선택했던 길이었습니다. 5억 원이라는 거금을 보증금으로 걸고 월 200만 원 생활비까지 내면서 들어간 그곳은 겉보기엔 정말 호텔 같았죠. 삼시세끼 영양 잡힌 식사에 청소며 빨래며 손 하나 까딱까내도 되는 삶. 처음 일주일은 제가 정말 귀부인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천국의 실체를 깨닫는 데는 딱 보름이 걸리더군요. 그곳은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였습니다. 식당에 모이면 왕년에 뭐 하셨어요? 자식은 어디 다녀요? 라는 질문이 탐색처럼 오갔습니다. 입고 있는 옷 브랜드로 사람 위아래를 나누고 밥 먹는 그룹에 끼지 못하면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죠. 몸은 편한데 마음은 바늘방석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산전수전 다 겪은 줄 알았는데 늙어서 겪는 왕따는 더 비참하더군요. 어느 날 밤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그 화려한 방에서 짐을 다시 쌌습니다. 관리인이 의아해하며 물었죠. 어르신, 이 좋은 데를 두고 어디 가시게요?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대답했습니다. 내 냄새 나는 낡은 집으로 갑니다. 지금 저는 다시 제 오래된 집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 손때 묻은 낡은 찻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익숙한 바람 냄새.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집니다. 비록 밥은 직접 지어 먹어야 하고
청소기도 직접 돌려야 하지만 내 마음대로 웃고 떠들 수 있는 이곳이 진짜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말하는 화려한 노후에 너무 기죽지 마세요. 진짜 품격은 비싼 시설이나 타인의 시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장 나다울 수 있는 공간,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는 내 집 한 칸이 있다면 그게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가장 빛나는 궁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온 72 박영순입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안 먹고 안 입어가며 키운 아들이 장가갈 때 제 명의의 집을 팔아 아들네 아파트 보태주고 합가를 했지요. 손주 봐주는 낙으로 산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사실 저는 그 집의 투명 인간이자 무급 파출부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했다며 며느리가 분주하더군요. 저는 눈치껏 방에 들어가 죽은 듯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고 며느리 친구 중 하나가 묻더군요. 어머,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집이 참 깔끔하다. 보통 누인 냄새 배지 않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이 제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말도 마. 그래서 내가 어머니 방 문틈을 테이프로 막을까도 생각했다니까? 환기시켜도 그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거실까지 나오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손에 쥐고 있던 묵주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저는 그저 치워버리고 싶은 냄새나는 짐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아들이 들어와서 며느리 눈치를 보며 제게 말하더군요. 엄마, 미안한데 친구들 오면 찜질방이라도 좀 가 계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평생을 바친 내 사랑이, 내 희생이 고작 냄새로 치부되다니요.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사망보험금과 제가 틈틈이 모은 비상금. 꽤 큰 돈이 찍혀 있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낼 순 없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이삿짐 센터가 아니라 평소 눈여겨봤던 경기도의 한 실버타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입주 가능한가요? 장롱 깊숙한 곳, 오리다 풀린 낡은 꽃무늬 앞치마가 보입니다. 30년 전 시집 오던 날 친정엄마가 챙겨주셨던 그 앞치마엔 매운 시집살이에 훔쳤던 제 눈물 자국이 얼룩처럼 남아있는 듯합니다. 그 시절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는 왜 그리도 기수처럼 꽂혔는지요. 너는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 고생만 시키냐던 타박은 제 가슴에 멍울이 되어 남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저도 이제 시어머니라는 이름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인사를 온 날 수줍게 웃는 예비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저는 그 낡은 앞치마를 꺼내보며 다짐했습니다. 내 며느리에겐 이 눈물을 물려주지 않으리라. 그래서 저는 며느리와 거리두기를 합니다. 궁금해도 먼저 전화하지 않고 보고 싶어도 불쑥 찾아가지 않습니다. 너희끼리 잘 사는 게 효도다라고 말해주고 명절에도 일찍 돌려보냅니다. 무심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겪었던 그 숨막히는 관심이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어른의 사랑은 적당한 거리를 지켜주는 것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어려워하기보다 가끔은 편안하게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인생 선배로 여겨주길 바랍니다. 지난 세월 모진 시집살이를 견뎌내고 가정을 지켜온 우리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 아픔의 고리는 우리 대에서 끊어내고 쿨하고 멋진 어른으로 남은 생을 우아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존경받아 마땅한 훌륭한 어머니이자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여기
거표지가 달고 달아 너덜너덜해진 30년 전 통장이 하나 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찍힌 등록금이라는 세 글자. 잉크는 바랬지만 그 위에 떨어진 제 땀방울 자국은 여전히 선명하네요. 저는 이 통장이 제 노후를 지켜줄 보증수표라고 믿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온몸에 뒤집어 쓰고 남들이 버린 옷을 기워 입어가며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을 때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만 같았죠. 어머니, 저 이번 주말에도 바빠요.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아들의 건조한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힙니다. 무릎 관절이 닳아 걷기조차 힘든 날, 병원비 보태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아들의 한숨소리에 그만 전화를 끊고 말았습니다. 자식 농사 성공하면 효도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말, 그게 다 제 욕심이었나 봅니다. 잘난 아들은 남들의 존경을 받는 의사 선생님이 되었지만 정작 그 아들을 만든 저는 고시원 쪽방에서 찬밥을 물에 말아먹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낡은 통장을 정리하려 합니다. 억울함 때문이 아닙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도 내 노후 대책도 아닌 그저 잠시 내 품에 머물다 떠난 귀한 손님이었음을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손님이 떠난 자리가 허전하다고 울고만 있기엔 남은 제 인생이 너무도 아깝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아들의 성공을 위한 걸음이 아니라 나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남은 볕을 째려 합니다. 자식에게 쏟았던 정성의 10분의 1이라도 나에게 쏟아부었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근사한 노인이 되어 있었을 테니까요. 오늘 저녁엔 아들이 좋아하는 고기 반찬이 아니라 내가 평생 먹고 싶었지만 참았던 따뜻한 설렁탕 한 그릇 온전히 저를 위해 사 먹으러 나갈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자식 농사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의 밭을 가꾸는 일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이기 이전에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는 사람입니다. 장식장 구석,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낡은 앨범이 보입니다. 색바랜 사진 속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해맑게 웃고 있는 4명의 사내 아이들. 그 시절엔 콩 한 쪽도 나눠 먹던 형제들이었는데 어쩌다 서로를 잡아먹을 듯 으르렁거리는 원수가 되었을까요? 형이 장남이니까 모셔야지. 네가 유산 더 가져갔잖아.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명절, 고성이 오가며 밥상이 엎어진 그날 밤 이후 자식들의 발길은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텅 빈 방, 어머니는 식은 밥 한 덩이를 물에 말며 가슴을 칩니다.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자식들 짐이 되었구나. 효도가 불효가 되어버린 이 서글픈 현실 앞에 어머니의 주름진 눈가는 마를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시니어 여러분, 자식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이제 그만 거두시길 바랍니다. 자식은 내 몸을 빌려 세상에 나온 귀한 손님이었을 뿐 나의 노후를 담보해줄 소유물은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나를 찾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피땀 흘려 키워낸 지난 세월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서운함과 기대,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홀로 서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은 낡은 앨범을 덮고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보며 말해주세요. 너는 여전히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요. 당신의 남은 생이 자식의 눈치가 아닌 당신의 미소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는지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참 좋은 오후입니다. 이런 날은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창밖 구경이나 실컷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니어 분들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은 경우가 참 많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손주 육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애봐준 공은 없다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애봐주는 할머니가 상전이라는 말도 있더군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연을 보내주신 김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김 여사님은 은퇴 후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서예도 배우며 여유로운 노년을 꿈꾸셨다고 해요. 그런데 딸아이가 덜컥 쌍둥이를 임신하고 출산 휴가 3개월 만에 회사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믿을 건 엄마밖에 없어. 하며 울먹이는 딸을 보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육아 전쟁. 처음엔 꼬물거리는 손주들이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방긋방긋 웃는 얼굴을 보면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죠? 그 예쁜 마음과는 별개로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7kg, 8kg 늘어가는 아이들을 안고 어르고 재우다 보니 김 여사님의 손목에는 훈장처럼 패스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는 펴질 날이 없고 밤에 잠이라도 푹 자면 좋으련만 아이들이 깨면 같이 깨야 하니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된 것이지요. 친구들은 꽃구경 가자, 단풍놀이 가자 전화가 오는데 김 여사님은 젖병 소독하느라 전화 받을 시간도 없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나이에 다시 육아를 하나 싶다가도 나 하나 희생하면 내 자식 편하고 내 손주 잘 크니 그걸로 되었다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니 마음도 약해지는 걸까요? 문득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흰머리는 늘고 얼굴엔 주름과 근어이 가득한 모습. 이게 과연 내가 꿈꾸던 노년인가 싶은 서글픔이 밀려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남은 건 온몸의 골병뿐인 것 같으니 허탈함.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견디고 계신가요? 오늘 쇼츠 모음집 즐거우셨나요? 더 많은 사연은 채널의 다른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